장마로 전국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도로 침수와 창문 파손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 기부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천 화재 당시 먹방 촬영 논란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비대위 추진설로 윤석열 후보 측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탈출 행렬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희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잔혹 행위가 공개되는 가운데 아프간 안팎에서는 항전 세력이 결집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의 양도 많았는데 바람도 강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오전엔 장대비가 쏟아지다가 오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해가 나기도 했고 다시 또 비가 오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천둥과 번개, 강풍까지 겹친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부산 온천천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도 오늘 비가 많이 왔죠? 네, 부산은 오늘 하루 종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가 잦아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시간당 최대 53mm에 이르는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부산은 아침 7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오전 11시 30분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의 호우주의보는 오후 2시 30분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후 6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경남 창원이 192mm로 가장 많았고 부산 188mm, 제주 117m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와 고리 피해도 있었는데요. 밤사이 비가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온천천은 하천도로와 시설물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하차도 등 도로 17곳이 침수돼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27분쯤 부산 금정구에서는 60대 남성이 하천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7분쯤 경남 양산의 한 공단 주차장에서 높이 30m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공사장 9층 높이에서 거푸집이 쓰러졌고 아파트 21층 창문이 깨져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오전 9시 37분쯤에는 충남 태안의 한 캠핑장에서 강풍에 쓰러진 소나무가 텐트를 덮쳐 어린이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밤 대부분 지역은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최대 250mm, 남부지방은 최대 20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전국적으로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유는 남부지방에 자리 잡은 정체 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지성 폭우가 걱정인데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최대 18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곳곳이 물에 잠긴 남부 지역 폭우는 남해안 아래 자리 잡은 정체 전선, 바로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주나 고양 등 중부 일부 지방에도 시간당 최대 5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장대비의 원인 역시 남부지방에 자리 잡은 가을 장마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부지방은 그 위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정체전선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를 뿌리는 저기압이 생기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는 겁니다. 쏟아진 소나기로 서울의 여러 하천도 통제됐지만 저기압이 빠르게 통과하면서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출입이 통제됐던 불광천 입구입니다. 3시간 만에 출입 통제가 풀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천변을 오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남부지방엔 장맛비가, 중부지방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에 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먹방 유튜브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며 과도한 비난이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던 게 부메랑이 돼 돌아오자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과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황교익 씨와 경남에서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촬영한 걸 두고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휘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산에 이제 창원에 가 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하지만 5년 전 이 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을 당시 고발장엔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가 모두 전화 지시였고 7번이 서면 보고로 의식적 직무 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지사는 또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오보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 90분 올림머리 손질 기사까지 공유하며 원색적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갇혀 있던 순간에도 떡볶이 먹방이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로남불 끝판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화재 소방대장이 실종됐는데 떡볶이가 목에 넘어가십니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순직 소방관 장례식조차 홍보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고 김동식 소방령 연결식에서 이 지사는 장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지사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교수는 상황에 밀려서 한 사과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떡볶이 먹방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웃으며 먹방을 찍고 있는 비정상적인 인간성이 본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100일도 안 돼 난데없이 비대위 추진설이 나와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물러나게 해서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 체제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을 윤석열 캠프가 검토한다는 보도로 촉발이 된 건데 윤 후보 측은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캠프가 공정성을 의심받는 이준석 대표 체제로는 경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해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어제 한 매체가 보도한 비대위 추진설입니다. 비대위원장 카드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캠프를 향해 젊은 리더를 구태로 흔드는 꼰대 정치이자 자폭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해한 게 그러면은 그거 가장 먼저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은 캠프 내에도 있었고 유튜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고소하려나? 윤 후보 지지 성향이 있는 일부 유튜버들이 대표 사퇴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걸 함께 지적한 겁니다. 지금 저 이준석 체제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저거 제끼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는 또 경선 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고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보신 것처럼 당내 논란의 한 축엔 항상 이준석 대표가 있습니다. 선출 직후만 해도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꿀 적임자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유력 주자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면서 급기야 당내에서 사퇴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논란이 위기인지 또 다른 기회인지 이준석 대표에게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실제 그런 듯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토론 배틀로 대변인을 뽑고 SNS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른 신선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당원 증가라 봅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하지만 머지않아 경험 부족이 빚어낸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의했고 당내 반발로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이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속 같은 실수를. 무리한 요구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논의도 무산됐고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당내 유력 주자들과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옆구리 찌르듯이 해야지만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참 분란이 좀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한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당대표의 비상식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타개하지 않고서는. 무엇보다 주자들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한 건 경험 부족 비판을 넘어 당을 불신의 늪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당대회 때 이 대표를 지원했던 중진들 사이에서조차 잘못 뽑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 게시판에도 이 대표 비판 글이 수백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과 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네.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위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다만 특정 주자 측이 젊은 당대표를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며 과도하게 흔들고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7개월. 주연보다 조연이 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대표의 역할을 정치인 이준석이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는 이틀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면서 람다 변이 유입도 우려되는데 이 때문에 정부는 격리 면제를 줄이는 등 입국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지난 17일 간호사 등 4명이 확진된 후 환자와 보호자 등으로 퍼져 지금까지 32명이 감염됐습니다. 예방접종 접종한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돌파 감염은 8명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 24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19명이 2차 접종을 마쳐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취약기관은 물론 건설 현장과 홈스쿨링, 공연 연습실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일평균 여객수가 1년여 만에 10,000명대를 회복하는 것과 맞물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델타형에 이어 일본에서 발견된 람다 변이 유입이 우려되자 정부는 변이 유행 국가에 일본과 페루 등을 추가해 격리 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면제에 따른 해외 입국자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 변이 유행 국가를 선정할 때 페루 등 람다 변이 유행 국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차 유행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미 60%를 넘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짚어보면 오늘로 국민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백신이 제때 수급되느냐인데 루마니아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협의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루마니아 정부의 결정이 참 고마운데 우리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어디로 갔는지 씁쓸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루마니아에서 모더나 백신을 기부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얀센 백신 공여,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처럼 루마니아와 협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해외 공여, 수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을 기부한다며 수송은 한국 정부 상황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부 백신은 여름철을 맞아 접종 속도가 느려져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달 초 튀니지와 이집트 등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30만 회분을, 7월엔 화이자 등 10만 회분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국내 1차 접종은 176일 만에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접종 속도가 빠르다며 9월 말까지 접종 완료율이 50%에 이를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접종 완료까지 백신 수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의 공급 계획은 내일이나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우려 속에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3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0대들이어서 일부는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안은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1년도 순경 공채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 응시자들이 줄지어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전국 약 4만 6천 명이 접수했고 3만 9천여 명이 오늘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생 대다수가 백신을 맞지 못한 20대여서 시험 연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시험은 진행됐습니다. 혹시나 접촉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했는데 뭐 딱히 집에서 그냥 혼자서 하면서 최대한 접촉 피하면서. 서울경찰청은 의심 증상자를 걸러내는 자가검진 전자문진표까지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QR코드 화면에 띄우시고 구독하시면.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문진표에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도 문진표에 이상 없음만 표시하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파란색 QR코드가 떴습니다. 또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 시험을 본 것도 방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속을 지나면서 의료진들도 기약 없는 희생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까지 예고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취재우뚝에서 황병준 기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후배들이 한두 명씩 떠나가고 있는데 다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황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면서 배수진을 쳤어요. 전국 136개 병원에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참여를 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 조정 기간 내에 인력 확충과 같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건데 네. 보건의료노조 얘기를 들어보면 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그만큼 많고 그만큼 업무도 과중돼 있다는 건데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는 그 150여 명의 전문의 중에 38명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과한 업무 때문에 사직하는 의사가 늘고 또 남아있는 의사들에게 다시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여러 병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황 기자가 사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보건 담당 기자로서 의료 현장을 굉장히 많이 누볐잖아요. 많이 지쳐 보이던가요? 네, 이 선별진료소나 전담병원이나 뭐 가릴 것 없이 모든 의료진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반 넘게 코로나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장 힘든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4시간 정도 계속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끌고 그리고 반복적인 유행이 되니까 특히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방역복을 입고 업무에 임하시잖아요. 예. 안으로 땀이 나도 닦을 수가 없고 그렇죠. 화장실을 가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서 다 이렇게 벗는 게 힘들죠. 네, 맞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2시간 일을 하면 그 이후에 휴식을 좀 취해줘야 되는데 보건의료노조 주장에 따르면 2시간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장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증 환자를 돌보는 전담병원 말고도 이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있잖아요. 여기는 의료진 상황이 조금 낫습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살펴보니까 생활치료센터 의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환자가 40여 명에 이릅니다. 한 명이 어떻게 40명을 돌볼 수가 있죠. 이 전국 생활치료센터 현황을 보면 이 61곳 중에 권장 의사 수를 지키는 곳은 19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 새벽에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소해 있던 환자가 220여 명에 이르는데 담당하는 의사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아니 40명도 아니고 한 명이 220명을 보고 있었다고요. 네, 심지어 이 의사의 경우에 상주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인력을 충원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충원할 의료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감염내과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건데 현재 국내에 등록된 감염내과 전문의는 275명으로 전체 내과 의사 7,900여 명의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군요. 감염내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다른 의사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황을 마지막으로 한 줄톡으로 정리해보죠. 이 말뿐인 덕분에로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덕분에 챌린지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건의료노조는 그 당시에 성명을 내고 이 말뿐인 덕분에 챌린지로 끝나선 안 된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했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라도 정부는 말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석탄 운반선 가스 누출 사고가 나 근로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남 군산 앞바다에서는 올 들어 가장 강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고 크고 작은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쓰러진 근로자들을 옮깁니다. 어제 낮 11시 50분쯤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 부두에 정박한 석탄 운반선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소화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업하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은데 더 이상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여수 앞바다에 추락한 승용차 안에서 2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로 확인하니까 추락하는 장면이 확인되어서 어제 저녁부터 수색을 하는 과정. 오늘 오전 10시 11분쯤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빗길 교통사고 12건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40분쯤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123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났습니다. 올 들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의 실무 교육을 하는 법무연수원에 최근 유배지나 징벌방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검사장급 이상 검사 여러 명이 좌천성 발령을 받으면서 전국 검찰청 가운데 수사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법무연수원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김태훈 기자가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교육과 법무행정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한때는 초임 검사장이나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사들이 쉬어가는 자리였지만 최근엔 검사들의 유배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연수원으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법무연수원은 정권과 불편한 검사들이 무더기로 인사가 난 근무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 차장 검사의 폭행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채널A 사건 당사자라는 의혹만으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고 올해 6월에는 사법연수원으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박범계 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불편한 관계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조남관 전 대검 차장,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 등도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이 정권이 검사들을 관리하는 무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당장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값뿐 아니라 물가도 올라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데 또 금융시장까지 출렁이면서 빚내서 투자했던 20, 30대 영끌족들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2억 원대 전세를 끼고 성남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이모 씨.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파트에 들어가려 했지만 은행권의 이딴 대출 중단으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대출 막을 건 생각 못 했었거든요. 부모님의 좀 손을 좀 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지난 1분기 가계부채는 1,6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뒤늦게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농협은행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이 일제히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신혼부부나 청년층처럼 여윳돈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 투자에 뛰어든 20, 30대 영끌족도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이 달러 풀기를 줄이겠다는 테이퍼링 신호를 보내 증시가 급락하고 있어 빚 부담에 시달리면 대부업체, 사채업체 등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되면 대부업까지 가죠. 지금 내가 묻어내는 것보단 그게 낫다. 건전성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거죠. 대출 절벽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내리기로 한 결정을 두고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싸다는 입장이지만 중개사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지만 결국 치솟은 집값을 성토하는 건 한 목소리입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용 54제곱미터형은 4년 전 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당시 중개보수는 최고 144만 원. 그런데 지난달 집값이 9억 3천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수수료도 덩달아 837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중개료 상한은 465만 원으로 줄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7%. 집값이 역대급으로 뛰면서 소비자들의 중개료 인하를 체감하긴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총액의 기준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개사들은 가뜩이나 줄어든 거래로 힘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린다는 겁니다. 집값 급등 비난에 나서는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새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이 변수입니다. 해체하라! 일부 중개사들은 이미 공동휴업에 들어갔고 전국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순직한 천안함 용사의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나 씨입니다. 대전 현충원에 묻힌 아버지의 묘소에 합격 소식을 전하려고 한 김 씨를 권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뒤에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해군 장교 모집에 최종 합격한 김혜나 씨가 아버지 김태석 원사의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아빠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었길.
김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세 딸 중 한 명은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최근 장교 모집에 합격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잊게 된 겁니다. 대견하다? 어머니랑 같은 말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김 씨는 공군 예비 장교 후보생과 해병대 군 장학생에도 합격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복무했던 해군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잠들기 직전에 딱 그냥 나 이번 주는 이렇게 지냈어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노랗게 물들인 머리가 어울리는 19살 앳된 외모지만 나라를 지키다 산화하는 게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순간이라고 말하는 김 씨.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바로 그 아빠의 그 딸입니다. 딱 제 할 일 하고 이렇게 그러셨던 분이라고 해서 일할 때는 좀 단호한 면이 우선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비대위설 왜 나왔나입니다. 앞선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가 비대위를 추진하고 위원장 이름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래서 논란이다라는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먼저 윤 후보 캠프가 지금 허위 보도라면서 부인하긴 했지만요. 네. 이런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윤 캠프 내부에서 이준석 체제를 극도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건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특히 윤 캠프 신지호 실장 탄핵을 거론했다가 사과까지 한 바 있죠.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정권 교체 의지가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도 이 기류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지 뭐 100일이 안 된 게 아니라 2달 조금 넘은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를 꾸린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번 비대위 추진설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론과 맞물려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흘 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죠. 윤 후보는 중도와 호남에서 강점이 있는 김 전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세로는 인정하면서도 당장 캠프에 합류하겠다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지도부를 개편하는 게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 차원의 말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를 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대표가 대표가 된 뒤에는요. 김 전 위원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김 전 위원장도 오늘 통화에서 어떻게 해야 대선에서 이길지 전략이 없다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또 경선 버스 운전수가 앞만 보고 가야지 자꾸 다른 데를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김동연,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바뀌는 걸 보면 대선 전국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듯 보여요. 그런데 비대위를 실제로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당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비대위는요, 당대표가 결의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임한 지 이제 겨우 2개월이 넘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 비대위설 왜 나왔나?의 느낌표는 버스에도 내비게이션이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대다수 후보들이 탑승했지만요. 아직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버스는 정해진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지만 운전사 경험이 부족하다면 주변의 조언을 내비게이션 삼아보는 게 현명할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야 4강 역선택이 좌우한다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모두 13명이죠. 많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경선 룰을 놓고 신경전이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선은 2번의 컷오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8명을 가리는 9월 15일 1차 컷오프는 여론조사로만 결정이 되고요. 4명을 뽑는 2차 컷오프에서도 여론조사 비중 70%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 대상에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불붙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지지를 하니까 이게 나오니까 수치가 이게 역선택이라는 주장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재형 후보 쪽이 관련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윤석열 후보 측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일 촛불전을 앞두고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거 없습니다. 타당 지지자들까지 우리가 끌어와서 당을 확장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뭐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근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네, 좀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예. 봤는데 대다수 조사에서 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에게 쏠리는 게 사실입니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지난 18일 발표 자료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의 36%가 홍준표 후보를, 13.9%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 전체 적합도 20.4%, 10.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16.9%, 4.6% 지지를 얻는 데 그쳐서 전체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없는 대상자는 중도층으로 보고 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지만 어차피 여당 후보를 찍을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야당 후보 지지를 묻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측 주장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지지층이 두터웠던 나경원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했지만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세훈 현 시장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역전승한 바 있습니다. 네.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정도니까 뭐 후보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일부 후보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야 4강 역선택이 좌우한다. 느낌표는 중도 확장의 허와 실로 하겠습니다. 네. 선거에서 중도는 반드시 잡아야 할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슈에 따라 표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고민이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역선택 논란이 나오는 것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확실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과 맥이 다 있을 듯합니다. 네. 홍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거나 비의 강도가 약해진 곳이 많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그치겠고요. 제주도만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수량은 제주와 경남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는 120mm 이상, 경남에는 최고 80mm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날씨는 계속 좋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거세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가을 장마라고도 하죠.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이 와중에 12호 태풍 오마이스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다음 주 초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철조망 너머 군인에게 넘겨지는 아이. 카불 공항에서 포착된 이 장면에서 아이를 탈출시키려는 부모의 절규가 들립니다. 극적으로 구조되면 다행이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탈레반이 겨누는 총구에 떨고 있습니다. 시내 광고판의 여성 얼굴은 섬뜩하게 훼손되고
부르카를 안 입은 여성은 총살을 당합니다. 교리 때문이라는데 이 참혹한 폭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얼굴을 드러내고 억압에 저항하겠다는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이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아프간 인권과 자유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